언제나 변함없이 이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민주당과 이인재 후보님의 초인적인 그리고 살인적인 노력 끝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 조사에 따르면 범여권 적합도에서 문국선 후보를 제치고 저희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내용적으로도 18포인트와 10포인트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돌렸고, 또 하나는 가상 대결 3자 구도에서도 문국선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내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산층 강국 건설을 위한 신성장 경제론을 가지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인재 후보님 말씀 듣고 그다음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저 이인재는 저세율, 고성장, 공정분배의 선순환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성장 과실을 서민 중산층에게 나누어 드리는 신성장 경제론으로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재건하여 부자로 만드는 전반적 계층 상승 전략을 추진하여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성장을 경시하는 정동영 후보의 차별 없는 성장론과 이명박 후보의 부자 위주 신발전 체제론에 맞서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려는 저의 신성장 경제론은 신경제로 성장을 이룩하여 산업화 시대의 고도 성장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성장 물결을 일으키려는 경제론입니다. 저는 신성장 경제론으로 지난 4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돈 우리 경제의 낮은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신성장 경제론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첫째,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세대 대개혁,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성장 정책, 셋째, 신경제 대특구 건설 프로젝트 등 3대 정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신성장 경제론을 구현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IT 경제의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1990년대 유행하던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에서 IT 경제 붐이 지금 매년 1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류 경제에서 18세기는 운하의 시대이고 19세기는 철도의 시대이고 20세기는 차도의 시대이고 21세기는 정보 고속도로의 시대입니다. 운하망이 조밀하게 발달한 유럽에서 운하 물동량은 오늘날 3%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경부 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망국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남북관계에 의존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론으로 차별 없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허황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맞서 저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장기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저의 주요 경제 정책의 기본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는 과중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하하고 재산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일부 항목을 단계적으로 국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1%대로 경감하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9억 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특정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게 최소한의 과세 자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는 3조 악순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자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집값을 바로 잡으려면 세제 대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세 차례의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제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신경제 정책을 지원할 세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세제 대개혁의 기본 방향은 먼저 번 돈의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자의 세율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줄여 경제활동을 진작하고 그 다음은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주택 거래와 공급을 활성화하며 이어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방 경제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둘째, 저는 투자, 성장, 고용을 촉진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방 경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책을 마련하고 중단된 공기업 구조 조정과 민영화를 재추진하겠습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 기조를 청산하고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 기조를 수립하며 내 집 마련형 임대주택 230만 호를 임기 내에 건설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카드 신용 규제 및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업체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과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서민 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민생 경제를 회생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지식 기반 산업, 금융산업, 차세대 첨단 기술산업, 부품 소재 산업, 정밀 기계 산업, 방위 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새로운 국가 전략 산업을 일으키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단행하여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저는 신경제 대특구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획기적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를 지식정보화, 고부가가치화하여 신성장 경제의 연임차 역할을 할 신경제 대특구 건설을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제 대특구는 지식경제 복합특구입니다. 저는 네카가 기반기술, 첨단기술, 물류유통, 인력교류, 사업거래, 행정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지식창조형 첨단 혁신 클러스터로서 기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중국 투자 관심이 꺾이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세계 인류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거점 도시 및 금융, 지식, 물류 허브로서 기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력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여 획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붐을 일으켜 중산층 강국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지식기반 산업, 금융산업, 차세대 첨단 기술산업, 부품 소재, 정밀 기계산업, 방위산업 등 지식 경제산업과 국가 전략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충청지역, 청주, 청원, 오창, 연기, 세종시, 공주, 대전 등 약 2억 평과 새만금 지역에 이 신경제 대특구 4칸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경제 대특구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위 두 권역의 4칸가 성공하면 전남의 한 지역, 부산 경남의 한 지역, 경북 경산 대구 부근의 한 지역을 선정하여 4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칸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광역의 자치적인 복합벨트입니다. 국가는 4칸의 도로 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해주고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세하며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것입니다. 제가 집권하면 2008년 상반기 중 4칸 기본 계획과 예산 계획을 완료하여 충청 대특구와 새만금 대특구부터 건설에 착수하겠습니다. 충청과 새만금 신경제 대특구에는 작은 정부 종합청사를 설치하여 초스피드의 토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국 특수와 월남 특수에 이어 인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특수가 예상되고 있어서 4칸 제품들의 수출은 순조로울 것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게 저급한 자국 부품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4칸은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칸 프로젝트를 내건 민주당 후보인 제가 당선되는 날부터 즉각 내수 경기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4칸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경제 발전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초장기 고도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금산분리 정책이 성립된 계기가 지출의 IMF 경제 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정책을 지금 완화하면은 뭐 IMF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산 분리 정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 입장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여기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좀 그런 언급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산 분리 정책은 지금 이제 새롭게 조정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7개 시중은행 가운데 6개가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금융산업의 패권을 이렇게 외국 자본에게 넘겨주고서 건실한 경제 성장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격한 금산 분리 정책을 완화하되 다만 우리 금융기관이 대기업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 그리고 금융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금융산업에서 재벌이나 또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 분야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하더라도 일방적인 그런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완화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이 금융산업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대책 없이 외국 자본에게 패권이 잠식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우리의 금융 산업에서의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좀 들고 표시를 해주시면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직 미처 충분히 자료를 정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금산분리 정책이라든지 규제 완화 등에 있어 가지고 일단 그 단일화 대상으로 이야기되는 정동영 후보와는 그 노선에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차별 없는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때 잘못을 뉘우치며 국민에게 밝혔던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이제 다시 현 정권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3%, 4%대를 맴돌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불경기와 실업 대란을 몰고 왔습니다. 그 직격탄은 서민 중산층이 맞았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경제 기반은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노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2대8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2대8이 이대로 가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 경제론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 열매는 언제나 서민 중산층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성장이 아이디어나 첨단 과학기술, 벤처,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이 아닐 때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재벌들이 막강한 금융 동원력을 가지고 함부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단순히 대량 장치 산업에 투자해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유도한다면 이는 고용없는 성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민 중산층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다른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과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단일화든 또 개혁 세력의 새로운 통합이든 우리 민주당의 중도
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12월 19일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저희가 저 자료를 사전에 미리 좀 배포를 해드려서 충분히 정리하고 요점을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나눠드린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예, 연합 수청입니다. 공룡 후보 남북관계 의존한 한반도 평화 경제로를 어느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음 부분 오늘 경제 분야 공약 발표하신 거예요. 남북 경제 분야 강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을 자기의 특허 아이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성공단 구상 또 그 틀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공단이 좀 조성이 되고 일부 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만은 현재 진출한 기업 중 대부분이 부실화되고 몇 개의 기업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임가공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더 확대되고 또 고도화돼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효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그건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지금 그렇게 우리 의지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통 문제만 해도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앞으로 서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문제는 화해와 협력 이것을 확대해서 평화 공존의 틀로부터 평화 공영의 틀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것을 우리 국가 경제 붐을 일으키는 하나의 단초로 만들겠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지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성 공단 그리고 해주 그리고 이 우리 교동도 강화도 북부 일부 이런 지역을 평화경제 해상 공동특구로 개발하는 문제를 앞으로 북한과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국제사회도 이 자유경제 특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신력을 믿고 국제사회도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군사적 긴장도 낮추게 되고 또 북한에 자신감을 주어서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장 군사적으로 예민하지만 그러나 이미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제2 개성 공단 합의가 되어 있고 해주 특구 개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이렇게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저의 구상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경제 성장률을 7% 이상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요. 선거 후보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최대 5%, 대부분 4에서 5%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후보분들은 대부분 6% 이상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의지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7%를 어떤 방식으로 7%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학자들은 성장 잠재력을 5%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수단을 동원하면 2%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학자들의 그 분석은 항상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들 그 분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5%대 성장 가지고 지금 이 먹구름 같은 실업의 공포를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합리한, 말하자면 투자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T나 또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성장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이 신경제 대특구 이것은 무슨 옛날에 그 산업단지 몇백만 평 바둑판처럼 깎아가지고 거기에 인프라 넣고 조밀조밀 이렇게 공장 짓는 이런 산업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 경제 클러스터 복합 단지 개념이고요. 이거는 산과 강, 들을 그대로 놔두고 군데 대학, 도서관 같은 연구소 또 생산 기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첨단 지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아주 강력히 국가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육성하면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분출하고 그것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킨다. 이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요. 반드시 실현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중국 우리보다 훨씬 후발국 아닙니까? 뭐 뒤늦게 산업화에 참여했는데요. 중국이 처음에 개방 개혁을 하면서 그 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심천 경제 특구 추진했습니다. 그게 78년입니다. 10년 뒤에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는 중국이 상해, 황포강 동편, 그래서 포동 지역에 약 2억 8천만 평의 새로운 첨단 금융, 지식 산업 특구를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뭐 어려웠지만 저도 현장에 두 번씩이나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성장의 그 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은 두뇌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월등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집중하면 저는 이런 이 지식 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선진국형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 산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고용 없는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선진국형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출자 초액 제한제 완화나 폐지를 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주장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행 출자 초액 제한제의 하에서도 그 출자 초액 제한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 한도가 20조 원을 넘습니다. 현행 출자 초액 제한제를 적용받는 하에서도요. 20조 원이 넘고 그나마 더 완화돼가지고 지금은 한 20조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출자 초액 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한데 이런 상황에서 출자 초액 제한제를 완화 폐지하면은 그 재벌의 투자를 촉진하기는커녕 그 재벌의 왜곡된 소유 지배 문제만 악화시킬 거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경제개혁연대나 그런 시민단체가 주장이 강력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총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규제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한때 없앴다가 또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 그것이 축소돼가지고 지금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만 지금 재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시장에 경찰이 있습니다. 3대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잡는 노동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경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 합리적인 경쟁의 틀과 규칙, 질서 이것을 잘 잡아 나간다면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 다시 검토돼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재벌들 사실 투자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값싼 자기들 과거에 기업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값이 싼 그런 노동력 또 그걸 가지고 대규모 생산 그리고 자꾸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첨단 과학 기술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식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 또 그런 첨단 분해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과 또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신성장 경제로는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예. 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총제에 관련해 가지고 절대로 재벌들이 그 문어발식으로 근거 없이 이렇게 금융을 일으키고 또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면서 이렇게 거품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거는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현재 출총제 하에서도 재벌들이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20조 원이 훨씬 넘는데 그래서 과연 출총제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투자가 늘어나겠느냐 거기서 의미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문어발식 확장이다 그러나 출총제라는 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어떤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IMF의 교훈으로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그걸
확립한 거 아닙니까? IMF에 대한 그 좋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애버렸던 겁니다. 없애버렸던 건데, 뭐 IMF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은 IMF 그 여러 가지 권고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또 손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IMF가 이야기했던 거라고 해서 뭐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건 잊어버려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내일 좀 말씀해 마이크를 드려 마이크. 네, 지금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회창 총리 출마설에 지금 충청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후보님은 계속 충청도에서 충청을 중심으로 대통령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반이 충청의 미래라는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출마설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출마설을 통해 지금 구도가 바뀌는 거를 신당이나 공약도 좀 잘하고 있는데 후보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이해창 전 총재 출마설은 충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무슨 의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무슨 BBK 주가 조작 의혹인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언젠가는 낙마할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출마설이 자꾸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오늘 고맙습니다. 경제 공약 관련한 기자간담회 마치고요. 이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분단하게 분담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12월 10일까지